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평화 협상의 교착 상태에 들어가고 케빈 워시의 강경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오늘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이 마감된 후에 트럼프가 이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발언이 속보로 나왔죠. 오늘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케빈 워시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이를 반영하면서 오늘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59% 하락, 나스닥도 0.59%, S&P 500도 0.63% 오늘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마감된 후에 트럼프는 이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이슈들과 다양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금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히트맵으로 자금을 확인해 보시죠.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일단 금리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면서 기술주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M7 종목들은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CEO 교체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52%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섹터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띕니다. 자, 엔비디아는 1%대 하락을 했고요. AMD는 3%대 오르면서 강하게 초록불을 켰습니다. 오늘 금융주 안에서는 흐름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금리 상승에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소비주 쪽으로도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1% 약세를 보였는데 아마존은 소폭 올랐습니다. 엔트로픽의 최대 250억 달러 추가 투자 소식이 전해진 아마존이었고요. 구글과 메타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호실적을 발표한 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월마트와 코스트코도 흐름 좋았고요. 방산주 쪽으로는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는 초록불이 켜진 모습까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켓 무버 이슈로 시장을 움직인 이야기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 참여 여부가 혼선을 빚었다가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나오면서 장 초반의 상승세는 꺾였고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좀 타임라인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기대감이 좀 크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CNN과 AP통신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예정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요. 벤스 부통령과 이란 측 인사가 이슬람마바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금세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 혼선이 확대되는 이야기들이 장중에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벤스 부통령의 일정이 불확실하다면서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엇갈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 협상이 진짜 열리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이 리스크가 또 확대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란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 미국의 봉쇄는 전쟁 행위다라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긴장감은 다시 한번 고조됐고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약 20여 분 정도 남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 불참을 결정했고 벤스 부통령도 파키스탄 방문을 취소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승 반등을 막판에 시도하던 시장이 결국 하락세를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오늘 장이 마감된 후에 나온 속보입니다. 시장에 이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서 휴전을 연장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에 상당한 분열이 생겼다면서 통일된 제안이 나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이지만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내일 미국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이야기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중에 또 중요한 정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케빈 허시의 청문회였는데요. 새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면서 증시에는 압박을 키우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시죠. 자, 케빈 허시 연준 의장 후보의 청문회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준 이벤트가 아니라 차기 연준의 색깔을 보여준 자리였기 때문에 시장은 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워시 발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도입 의사를 언급한 워시였고요.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시장의 해석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보다는 이 정치 영향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물가 억제 강화 가능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곧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기술주 쪽으로 부담이 커졌고요.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매파적인 기조를 감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장 관점에서 이 워시의 발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금리 부담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고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더 강한 물가 대응이라는 점을 먼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1.7% 깜짝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 재료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오늘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있었던 마켓 무버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종목들의 이야기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이 엔트로픽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여러 가지 빅테크들에게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선 아마존이요, 엔트로픽 측에다가 이제 50억 달러를 추가하고 추가로는 최대 25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 이 엄청난 호재거리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게 마냥 아마존이 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엔트로픽 측에서도 10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투자를 받은 돈이 다시 한번 이 상대 기업의 클라우드 구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순환 출자 계약이죠. 이 아마존 입장에서는 마냥 돈만 쓰면서 위협을 감수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미 최근에 오픈 AI와도 비슷한 형태의 투자를 발표를 했었었죠. 덕분에 0.6% 이상 급등한 아마존. 반대로 이런 소식이 경쟁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인데요. 이 엔비디아, 아마존과 엔트로픽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추론형 칩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감이 나왔고요. 이 때문에 1%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빅테크들의 자체 칩 제작하는 그런 기조들이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겠죠.
또 구글도 1.5%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아마존이요, 엔트로픽과 오픈 AI, 그러니까 세계 최상위 AI 기업 두 곳을 모두 장기적인 고객으로 포섭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사업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걱정에 구글의 주가는 하락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마존의 소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 단독 칩보다 기업들이 각각 자체 칩을 개발해내가는 방향으로 칩을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결국에는 최종 하나의 기업이 승기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라는 월가의 추측들이 대략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M7 종목들도 이 전반적으로 개별주 이슈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 애플이 M7 중에서는 가장 크게 2.5% 가까이 하락했죠. 오는 9월까지 이 지난 15년 동안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 CEO가 드디어 사임한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팀 쿡 CEO 바로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여름까지의 인수인계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사회 회장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통상적으로 장기 집권했었던 CEO가 바뀌게 되면은 경영권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또 테슬라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 2018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10대 이 운전자의 사망 사고, 이게 재판 직전에 유족 측과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테슬라에게 이런 사망 사고 그리고 재판 직전 합의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미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내서 거대한 이 배상 판결을 받게 될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안전사고 관련 노이즈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만에 1.46%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어올랐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밤사이에 소프트웨어주들 주가가 다 좋았습니다. 월가에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좀 대거 내놓은 날이었고요. 또 개별주적으로는 이 게임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의 요금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미국 게임 업계는 좀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좀 파격적인 결정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것이죠. 전반적으로 오늘도 이 매크로 이슈보다는 개별주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된 하루였습니다. 또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의 향방도 명확하게 좀 갈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또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6.9% 급등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사죠. 덕분에 오늘 건강보험사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은 이 G 에어로스페이스는 반대로 이 0.81% 하락했습니다. 이 장중에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가 막판에 약간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1분기의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이 항공 운항편을 좀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주가를 크게 눌렸습니다. 한 가지가 생각나시죠? 지난번에는 알코아가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실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급락했었는데 똑같이 이게 항공편주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장 막판 들어서 미국과 이란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흐름이 나타나자 마찬가지로 G 에어로스페이스도 낙폭을 줄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런 흐름들을 만든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TI는 2.94%, 어제의 가격 레벨에 비해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 간밤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좀 널뛰기 장세를 보였었죠. 다시 둘이 만난다, 아니다, 가는 것을 취소했다. 이런 소식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그래도 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소식이죠. 다시 한번 휴전을 연장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조금 더 실어가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 덕분에 이 10원 가까이 좀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으로 치자면 약간은 좀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시간 전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과 금은 마찬가지로 하락세 소폭이나마 이어가고 있고 또 오늘 중요한 게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대폭 좀 올랐습니다. 이 앞에서 브리핑에서도 만나보셨다시피 이 케빈 허시 연준 의장 후보가 청문회에서요 다소 좀 매파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겹쳐서 또 미국의 소매 판매까지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오면서 경기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를 높여가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주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에 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워스노 5 출발합니다. 이 간밤 사이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 휴전 종료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기싸움을 펼치는 국면이 이어졌는데요. 다행히도 가장 최근 소식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가 끝날 때까지 휴전이 연장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조금 늦었던 게요. 3대 지수가 이 장마감하기 직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수는 그대로 하락세를 유지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매파적 발언이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벤스 부통령의 출국 지연 소식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죠. 이 케빈 허시가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수가 하락세로 출발한 건데요. 장 중반에는 이란이 평화회담 불참을 최종 결정하고 또 벤스 부통령의 방문마저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하락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다만 장마감 10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요청을 수용해서 공격 보류와 휴전 연장을 발표하면서 긴박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정규장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채 증시는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지금 이 시각 시간의 거래에서 나스닥100 선물은 상승 전환하면서 휴전 연장 소식을 긍정적으로 소화했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특히 밤사이에는요, 이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나란히 이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7,600선 여전히 강력한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나란히 7,600선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먼저 JP모건은 AI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중동 휴전 기대감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엔트로픽의 신규 AI 모델 미토스가 AI 강세장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면서 이란 전쟁이 조기 해결될 경우에는 지수가 최대 8,0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역시 경기 순환주보다는 구조적 성장주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면서 AI 투자가 올해 실적 성장의 40%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AI 혁신이 증시를 밀어올리는 가운데 미 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밤사이에 이 M7 종목들, 특히나 AI 칩,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종목들의 이 지변을 대폭 뒤바꿀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게 막대한 이 투자를 새롭게 집행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AI계의 투탑이죠. 엔트로픽과 오픈 AI를 모두 고객으로 사로잡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이미 투자한 80억 달러에 더해서 향후 성과에 따라 최대 2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인데요. 엔트로픽은 그 대가로 향후 10년 동안 147조 원 규모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이 다시 한번 자사의 클라우드와 칩 구매로 이어지는 이른바 순환구조 계약을 맺은 것이죠. 아마존은 최근 오픈AI와도 유사한 형태의 투자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덕분에 세계 최상위 AI 기업 2곳을 모두 AWS의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엔트로픽은 아마존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의 핵심 고객이 될 전망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감에 간밤 아마존의 주가는 0.6% 상승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밤사이에 이 뉴욕 증시 외신 부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습니다. 이 애플의 팀 쿡 CEO,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애플을 이끌어왔었던 수장이요. 애플이 AI로 한창 부진한 이 시점에 갑자기 이 리더십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연 다음 리더십을 이어받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 CEO가 오는 9월부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회 의장직을 맡는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후임은 현재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을 맡고 있는 존 터너스인데요. 장기간 재임한 CEO의 교체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단기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번 경영 승계는 애플이 두드러지는 AI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경계감을 더 키웠습니다. 시작은 이번 인사를 두고 안정 속 변화를 택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애플이 당장 AI 모델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이 터너스의 전문성, 하드웨어를 살려서 폴더블 폰이나 AI 글라스 같은 차세대 기기에 AI를 최적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 터너스의 향후 전략이 단기적으로 애플의 주가를 가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빅테크에 대한 실적 발표 기대감도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가 바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 시간쯤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직전까지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사망사고 관련 합의 소식이 추가로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2018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10대 운전자 사망사고 소송과 관련해 재판 직전 유족 측과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시의 사고는 10대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해 시속 187km로 주행하다가 발생했는데요. 유족 측은 테슬라가 부모의 동의 없이 차량의 속도 제한 설정을 해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운전자의 과실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부인해왔지만 결국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테슬라는 최근에도 이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잇따른 안전성 논란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요. 이 장마감 직전에 다시 한번 극적인 휴전 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도 슬슬 상승 구간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 교착 상태에서 케빈 워시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 즈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놨지만 시장 상황에 반영이 되기에는 좀 어려웠는데요. 지수에 부담이 있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벤스 부통령 방문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의 심각한 분열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걸 몰랐을까요? 저도 알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걸 모르나요? 딱 봐도 혁명수비대가 단 한 번이라도 타협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 혁명수비대 대변인 목소리 이제 기억나시지 않아요? 너무 듣기 싫잖아요. 따발총처럼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혁명수비대가 진정한 그 정권인 것 같거든요. 혁명수비대가 이란 외무장관 보고 머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외무장관이나 국회의장이나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에 대한 결과를 이란 혁명수비대가 인정을 할까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아예 정부가 완전 두 개의 정부 같아요. 혁명수비대 쪽 정부가 있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정부가 있는데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랑 그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결론이 안 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분열 때문에 휴전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심각한 분열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냥 트럼프는 자기랑 대화를 하고 싶은 온건한 성격의 그 파트너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야 이게 우리가 하는 이란이다. 우리가 지금 그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는 이란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그런 사태를 맞이한 거죠. 휴전은 연장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식은 전 세계가 다 일단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미스터 마켓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불씨는 남아있다. 지금 그리고 그 이란 선박 납포한 거 아직 안 풀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디로 또 촉발될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에 또 좀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에 최대 250억 달러 추가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올랐고요. CEO 교체 이야기 후에 시외 거래에서도 하락했던 애플은 좀 계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네요. 근데 지금 역시 그 엔트로픽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거 엔트로픽이 상장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까가 지금 저는 솔직히 스페이스X보다 엔트로픽이 더 관심이 가요. 그러세요? 근데 저는 테슬라 스페이스X를 별로 그런 스타일을 싫어해서 엔트로픽이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요즘에 엔트로픽이 우리의 어떤 그 기존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인가 아니면 협력 파트너가 돼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그 양면성에 대한 얘기를 다 자주 하잖아요. 영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영화에서도 그 소프트웨어를 잘못 다루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고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면은 그 멸망을 지켜내거든요. 지금 엔트로픽이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아마존 같은 업체도 이렇게 엔트로픽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여러분들 한 몇 달 전, 1년 전만 해도 보시면 뭔가 오픈 AI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 그다음에 또 누가 투자를 했다. 누가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오픈 AI가 등장을 안 합니다. 그렇죠? 타 엔트로픽과 무슨 협력 파트너 구성을 했느니 투자를 했느니 그 얘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지금 주인공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인공의 이름이. 그리고 애플은 역시나 이 인공지능의 신에 대한 우려에다가 거기다가 팀 쿡의 퇴진까지 지금 같이 이제 붙으면서 하락세가 더욱 깊어지고 있죠. 애플은 솔직히 지금 정말 그냥 피지컬로 밀어붙여서 저 정도를 가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냥 애플 아이폰 1, 2로 지금 저기까지 가는 건데 시리에 대한 실망감에다가 팀쿡 퇴진까지 겹쳤는데도 아직도 저 정도라는 지금 생각이 들으니까 인공지능 신에 대한 어떤 조금의 힌트만 보여준다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네. 버크셔 해서웨이도 아직도 애플을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플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의 이슈 그리고 또 아마존의 추가 투자 소식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엔트로픽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AI가 기회가 아니라 위협이 되는 순간에 시장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지금 월가가 가리키는 방향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 엔트로픽이 보안 기업들과 AI 협력을 통해서 차세대 보안을 주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클로드가 여기까지 왔네요. 처음에만 해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뭐 제가 모든 뭐 정보를 보는 건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챗GPT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챗GPT를 깐다고 해서 깔았어요. 그래서 챗GPT를 저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글의 제미나이가 좀 괜찮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미나이를 막 그랬죠. 사람들이 깔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깔았어요. 저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냥 일상적인 질문 답변을 하다가 네. 클로드라는 LLM이 있는데 클로드라는 게 정말 글을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챗GPT랑 제미나이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정말 인간, 소설가가 쓰는 듯한 표현들을 쓰는 게 클로드더라고요. 그래서 LLM 중에 그러면은 제미나이라던가 챗GPT한테는 일상적인 질문 답변을 하고 옛날에 네이버 지식인처럼 네.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쓸 때는 클로드를 이용하자. 약간 이렇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쓰는데 역할을 다르게 하는 LLM 그 정도였거든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위상이 어디서 높아졌냐면은 갑자기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그때 뭐 트럼프랑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트럼프는 뭐 승인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클로드가 자꾸 우리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를 위한 기업으로서 행동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국방부는 전쟁부는 이미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클로드가 너무 뛰어나서 그 타겟 선정을 할 때 하멘의 일가를 그랬죠. 몰살시키고 네. 이럴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클로드 코라는 게 처음에 중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막 멸망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클로드 미토스가 나왔는데 이게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금융 인프라의 취약점을 발견해내는 건데 동전의 양면인 거죠. 취약점을 저렇게 아무도 못 발견하는 뭐 20몇 년 만에 취약점을 발견해냈다며요, 얘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좋은 쪽으로 쓰면 우리의 어떤 보안의 허점들을 막을 수 있겠구나. 처음에 이게 나오다가 야, 저거 저러다가 터미네이터처럼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우리 다 무너지겠네? 그러더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던가 뭐 무슨 금융권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코페센터 재무장관도 다 소집하고 뭐 파월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팔로알토라던가 이 스트라이크 홀딩스라던가 이런 그 기업들이 다 주가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엔트로픽이 다행인 것은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다행인 거는 그 엔트로픽의 CEO가 마음가짐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인류의 편이라는 거죠. 네. 그 천만 다행인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주장한 게 그거거든요. 오픈AI에서 뛰쳐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픈AI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가겠다고 해서 뛰쳐나와서 클로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을 벗어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못하겠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한테는 절대 소프트웨어 같은 거 빼주면 안 되고 엔비디아도 GPU 칩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나쁜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손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팔로알토라든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네. 이런 기업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미토스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랑 협업을 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보안 체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니까 기존의 보안 소프트 업체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야, 클로드 미토스가 우리 편이래. 이러면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지금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네. 간밤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팔로알토가 일단 급등을 하면서 네. 소프트웨어주들이 반등에 그랬죠. 지금 네, 어떤 네. 저쪽을 지금 일단 쓴 것 같아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서 반격의 기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AI 모델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클로드 미토스입니다. 엔트로픽과 보안 기업의 AI 협력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섹터의 흐름이 간밤에 좋았고요. 그중에서도 3%대 강세를 보인 팔로알토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팔로알토, 그다음에 오라클, 팔란티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다 여기 같은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제 보안 기업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꾸준히 그냥 장기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오르던 기업이었거든요. 이 클로드 미토스의 우려가 나올 때까지 네. 어떤 한치 하락도 없었습니다. 계속 오르다가 지금 조금 타격을 받았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재무제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스펙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렇네요. 미래 기업,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큰,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락을 좀 했는데 다시 반등을 하면서 네. 지금 반격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1선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201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선이 190달러 정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도달을 하면 200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이 반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이 보시다시피 이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일봉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락을 최근에 한 모습이 보이니까 좀 장기적인 모습을 못 보실 텐데 월봉을 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상승했거든요.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매출 그래프랑 똑같아요. 매출이 그냥 분기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보안이기 때문에 보안은 계절성이 없어요. 예전에 뭐 월마트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 4분기에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어제 화장품주도 그렇고 그런 건 4분기에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보안은 24시간 뭐가 없습니다. 그렇죠? 블랙 해커들이 뭐 계절성을 띠고 침투를 할까요? 언제나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의 수요는 계절성을 띠지 않습니다. 밀짚 모자나 무슨 이 지금 부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매출이 상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7개 분기 중에 16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저렇게 아예 라인을 벗어날 정도로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5월 20일 날 오전 5시에 28일 후죠. 이게 영화 제목인데요. 28일 후. 그러네요. 좀비 영화죠. 자, 근데 어쨌든 28일 후에 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2026년도 2분기 실적 발표는 2.58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이었는데 2.59 빌리언 달러로 이번에도 매출 예상 상회 됐고요. 0.76 EPS 예상이었는데 1.03 나오면서 EPS는 무려 35.53%. 예, 완전히 지금 허들을 엄청나게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죠. 네. 자, 그리고 이 213.20인데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190달러 정도의 51선이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거길 넘기면은 이제 200달러라는 마디지수 때 그다음에 증권가의 컨센서스 213.20 여기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27.02 정도 업사이드가 남았는데 역시 의견이 아주 강해요. 32개 의견 중에서 무려 30개 바이를 꽂으면서 스트롱 네. 바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로알토가 이 지금 클로드 미토스 때문에 살짝 하락한 거 빼고는 그냥 매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클로드 미토스가 오히려 인류의 편이어서 이 시너지를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랑 낸다. 이렇게 되면 팔로알토는 오히려 더 상승에 불을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AI의 확산이 위협을 키우는 만큼 뭐 보안 시장 더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하락 흐름을 딛고 반격의 기회를 마련하는 팔로알토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에서 좀 시그널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이버 보안도 하고 이 회사는 특이하게 물리 보안까지 하는 회사거든요. 네. 예, 벨로크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안하고 물리 보안으로 나눌 수 있죠. 대표적으로 S1 같은 게 물리 보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청소년들 심하면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 네. 금은방을 털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어머나, 그렇군요. 진짜 심각한데 금은방 털면 S1이 달려오죠.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털고 나가버려요. 그걸 막는 게 이제 물리 보안, 힘으로 막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해커의 그 어떤 침투를 막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벨로코는 양쪽을 다 해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또 전쟁에서 이슈가 됐던 드론 있잖아요. 드론. 네. 드론의 침투를 어떻게 저 가성비로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안티 드론 체제를 또 만들었습니다. 드론을 체계를 교란시켜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그 드론을 발사한 그 사용자를 역추적하는 시스템. 그 조종을 하는 그 조종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종사까지 역추적하는 시스템까지 개발해서 물리 보안 쪽으로도 지금 이 나간 회사고요. 뭐 일단 지금 뭐 이 그 병합 주식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벨로크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고 네. 스펙 합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는 덜 받아서 인지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피나 코스닥에 직상장하는 그 루트도 있지만 네. 스펙이라는 돈 뭉치랑 합병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하나 스펙 몇 호 뭐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시죠? 하나투자증권 스펙 몇 호.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업이랑 합병에 성공하면 이게 기업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루트도 있다는 거예요. 직상장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어서 벨로크 CEO도 네. 이 방법이 쉬워서 우리가 일단 선택을 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빨리 들어와서 여기서 자금 수요를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루트도 생겼기 때문에 요즘도 스펙 합병도 굉장히 활발한 지금 상황이고요. 벨로크가 그렇게 상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클로드 미토스에서 시작된 물결이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신에서 좀 강하게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뭐 다소 작은 종목입니다만 사이버 보안과 물리 보안을 함께 다루는 통합 보안 전문 기업 벨로크의 시그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이 AI 시대에서 월가는 지금 연결적으로 돈이 붙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요즘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떴죠. 뭐 여러분들 최근에 뭐가 뜨겁나요? 샌디스크도 뜨거웠고 네. 냉각 기술 관련해서 버티볼딩스도 뜨거웠고 여기서 보여드렸죠. 네. 근데 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사적 신호가거든요. 지금 전쟁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름도 아리스타인데 정말 스타 종목입니다. 이거. 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바로 그 젠스상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접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칩의 성능을 아무리 높여도 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칩의 성능을 제대로 100분, 10분 발휘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바로 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이 회사가 통신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회사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이름에 다 나와 있죠. 네트워킹이 중요한 시대에 네트워크스를 구성해주는 이 네. 지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속해서 아까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존이 그렇게 엔트로픽에 투자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려는 이유도 엔트로픽의 어떤 트래픽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확충할 때 결국 엔비디아 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로드라든가 들어오게 될 텐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전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고객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 전망이 1분기 실적 전망이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에버코어에서.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0로 올렸고요. 실적 발표는 어린이날 5월 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보시면 5일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하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에버코어가 아웃퍼폼 리스트에 편입한 모습까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에 관해서 뭐 눈송이 분석 여러 가지 보면서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속한 어제 컴퓨터 하드웨어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이쪽에 샌디스크랑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같이 있는 섹터에 같이 들어있어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거기에 스타의 그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네. 헬스 지금 재무제표도 완벽하고 실적이 아주 좋아요. 과거 실적, 미래 실적 다 좋고 이 완전히 뭐 거의 오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로켓포를 쏘아 올리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저런 오. 급등의 모습이죠. 그렇네요. 자, 지금 네. 이 뭐 한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지금 4월 달 들어서기 전까지 굉장히 수렴형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전부 밀집된 상태로 붙어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4월 달이 들어서고 나서 저 지금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갭 상승이 나왔잖아요. 갭 상승 네. 한번 나온 뒤로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단번에 돌파하는 모습, 정말로 초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아까 전에 전 종목이랑 비슷합니다. 펠로알토 네트워크스랑 비슷한데 매출이 늘어나는 이 각도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21년부터 26년까지. 얘는 펠로알토보다 더합니다. 17개 분기 중에 17개 분기 모두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네. 올킬 나왔고요.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도 5월 6일 아까 예정되어 있는데 5월 5일하고 이제 이 우리나라 시간하고 살짝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도 좋았죠. 허들을 그냥 여유 있게 뛰어넘습니다. 매출이 2.38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2.49빌리언 달러로 4.54 뛰어넘었고요. EPS는 0.72 예상이었는데 0.8이 나오면서 13.89%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 18개 분기 연속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수 있을지 네. 기록할 것 같은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정말로 강하고 지금 179.40달러가 컨센서스인데 그냥 도달이 거의 돼버렸습니다. 지금 2주일 사이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네. 그리고 18개 의견 중에 그냥 다 이건 뭐 이견 자체가 없어요. 지금 18개 바이로 스트롱 바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다 강력한데 이 지금 아리스타 넥서스는 더더욱 강력한 매출 17개 분기 모두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에 18개 의견 모두 매수 의견입니다. 그렇네요. 뭐 최근에 갭상승이 나온 후에 역사적 신고가도 돌파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고요. 실적 발표 때도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5월 5일 또 기대가 됩니다. 최근 급등세에다가 뭐 모든 컨센서스가 스트롱 바이로 나온 상황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의 시그널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아리스타 넥서스랑 우리나라에 연결된 종목 중에서 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업체 중에 지금 상장된다고 예정된 반도체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 투자한 회사가 SV 인베스트먼트예요. 왜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아주 IB 투자가 스페이스X 상장 관련주로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아직도 가고 있고. 근데 그중에 SV 인베스트먼트만 덜 갔어요. 왜냐면 SV 인베스트먼트는 상대적으로 스페이스X나 엔트로픽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SV 인베스트먼트도 다른 투자의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타 넥터스랑 연결된 간접적인 투자, 벤처 투자 캐피탈 회사로서 SV 인베스트먼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정말 이름처럼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을지로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 회사인 SV 인베스트먼트로의 굿 시그널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이슈와 그리고 각종 뉴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이게 휴전을 뭐 연장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피로감 느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좀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SK하이닉스랑 이제 그 삼성전자의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ETF가 있는데 네. 해당 ETF가 출시 사실상 워킹데이로 지금 열흘 만에 네. 무려 1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는 이제 기사입니다. 오, 10억 달러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실까요?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은 1조 5천억 원이잖아요. 예, 예. 이 정도의 돈이 뭐 2주 만에 들어왔다는 건데 뭐 대체 어떤 ETF길래 이렇게까지 인기가 폭발적일까요? 예. 그 ETF 이름은 이제 라운드 1 메모리 ETF고요. 당연히 ETF 메모리가 들어갔으니까 메모리 종목을 갖다 골라서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 ETF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아니고 ETF의 이제 매니저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ETF인데 해당 ETF의 이제 비중을 보면은 19일 날 기준했을 때 SK하이닉스가 25.4%, 이 라운드 ETF의 메모리 비중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24.17%, 삼성전자가 23.64%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 합쳤을 때 해당 ETF의 비중이 무려 절반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ETF다, 한국 메모리 ETF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종목의 비중이 되게 큽니다. 네, 뭐 이름을 라운드힐 이렇게 지어놨는데 뭐 사실 이름을 이렇게 지을 게 아니라요. 뭐 K 뭐 메모리 헌터스, 캐메헌 뭐 이렇게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실제적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시겠지만 ETF 자체도 상장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열흘 동안에 상장 이후 열흘 동안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차트에 보시는 대로 무려 이제 26%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이 차트에 나온 건 1개월 그 기준인 거고 SK하이닉스도 동일하게 동일 기준으로 지난 2일 달 라운드 ETF가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지난 2일 이후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본다면 SK하이닉스는 44%, 어제도 올랐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21%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운드 메모리 ETF는 메모리 ETF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워킹데이로 열흘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26%였다는 것은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ETF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에 편입된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뭐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좀 들어올까요? 예. 그래서 해당 ETF가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 해당 ETF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보통주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떤 이득이 있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예를 들면 해당 ETF에 만약 10조 원, 뭐 지금은 10조 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조 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해당 ETF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는 25% 비중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 2조 5천억 원의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보통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조 3,600억 원의 보통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주를 매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해당 종목의 수급에 이제 보탬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에 SK하이닉스에 2조 5천억 원의 그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주가를 떠받치거나 주가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막대한 ETF 자금이 바로 수급으로 좀 변신을 한 거네요. 또 여기에다가 ADR 상장까지 좀 성공적으로 마치면은 수급은 더 따라붙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작년 하반기부터 뭐 SK하이닉스 그전부터 오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던 작년 하반기부터 살펴본다면 그때 이제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갔던 근간이 무엇이냐? 반도체의 초과 수요. 그래서 저희 코너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초과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빅테크 공급업체들이 임원들이 판교랑 서울에다가 살면서 우리한테 더 많은 그 디램을 달라, 더 많은 낸드 플래시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전전하면서 보통 출자라는 건 짧으면 한 주, 길면 2주 정도인데 그들이 한 달, 2달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그렇게 디램을 갖다가 이제 달라고 요구하러 다닌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그때 디램 거지라는 말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업계 회자된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디램 거지로 회자되는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라운드 1 메모리 ETF에 대한 인기도 동시에 이제 촉발시켰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체가 있다 보니까 초과 수요, 메모리 초과 수요가 있다 보니까 또 한편에는 상장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돼, 열흘밖에 안 된 이 메모리 ETF가 엄청난 수익을 갖다 거뒀다. 그렇다면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 것이고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SK하이닉스가 올해 ADR을 상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하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MTS를 하듯이 그들도 MTS를 하면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바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라운드 메모리 ETF를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ADR 상장하면 또 하나 중요한 수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오르게 된 수급의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상승하면서 올해 1년이 지나서 SK하이닉스가 예정한 대로 만약에 ADR을 갖다가 안착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비즈니스도 좋고 또 하나 수급도 좋아지기 때문에 200만 원 주가가 사실은 이제 근거 없고 충분히 도달 가능한 주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무려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죠. 이제 그걸 가장 좀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내일인데 내일 뭐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예, 저는 일단 40조 원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을 갖다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1분기 영업이익에서 40조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이제 주가가 급락할 걸로 여겨집니다. 기준선이 40조 원이다. 예, 근데 40조 원 넘을 것을 보고 저도 한 42조 대 43조를 보는데 삼성전자처럼 만약에 어닝스 퍼라이즈 그러니까 42조가 훨씬 넘는 45조, 47조 나면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탄력받아서 더 갈 거라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몇 개월, 뭐 올해 정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주가는 또 올라가겠지만 당장 내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42조가 훌쩍 넘는 45조나 47조가 나온다면 주가는 멈추지 않고 또 올라가겠지만 혹시나 40조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가는 급락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게 유동성이 먼저 받쳐주고 그다음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일단 수급적으로 유동성은 상당히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뒷받침해줄 만한 실적이 바로 내일 우리 시각으로 발표가 됩니다. 과연 말씀을 해주신 대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0조 원이라는 기준선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로이터가 삼성 SDI가 메르세데스 벤츠에다가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아, 역시 이 소식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일단 어제 이 소식 덕분에 삼성 SDI 주가가 20%나 폭등했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배터리를 좀 어떻게 공급을 하길래 이 정도의 주가 폭등이 나온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계약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이제 삼성 SDI가 함구했습니다. 네. 함구했는데 시장 여러 가지 이제 분석과 전망으로는 10조에 달하지 않느냐 이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배터리는 정확하게 무엇이냐면은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고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를 갖고 벤츠에 이제 중소형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SUV에 이제 납품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대한 납품이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는 전기차 캐짐 때문에 뭐 삼성 SDI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전기차 캐짐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주가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납품이 성공한다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숨통이 틔워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덕분에 이제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 배터리 3사 전반에 좀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또 제가 궁금했던 점은요. LG엔솔이랑 SK이노베이션이랑 주가 상승폭이 좀 명확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예, 어제 하루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삼성 SDI는 아까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장중에는 무려 20% 그리고 실제로 장 마감을 할 때도 19%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관련이 없는 LG에너솔루션 같은 것도 무려 11%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니 왜 전체적으로 업황과 업종에 대해서 훈풍이 불었으니까 상승하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졌으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덩달아서 3.4%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LG에너솔루션은 아니 11% 상승한 이유가 무엇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LG에너솔루션이 작년 12월에 비슷한 어떤 벤츠에다가 이제 그 배터리 납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번에 삼성 SDI 같은 하이니켈 배터리가 아니고 LFP 배터리 납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어저께 LG에너솔루션도 같이 이제 훈풍을 받으면서 11% 넘는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번 계약의 가장 좀 중요한 점은요. 덕분에 이제 독일 완성차 3사에다가 모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는 점이죠.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에 약간 뒤처졌었던 우리였는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중국을 따라잡게 된 이유 역시나 좀 미국과 유럽의 견제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삼성 SDI 자체도 이제 배터리의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당연히 이제 고려될 요소는 삼성 SDI와 우리가 국내 배터리 3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또 배터리 R&D에 있어서는 더 훌륭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제치고 어떻게 독일의 대표적인 완성차 3곳에 모두 삼성 SDI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었나라고 이제 궁금증을 달 수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갖다가 분석해 본다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면 독일 완성차 기업들도 상당수의 많은 물량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은 수시로 다양하게 중국을 갖다 압박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배터리를 단
독일의 완성차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판매를 할 때 미국 정부가 다각도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거나 다각도로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중국의 배터리를 달지 않고 한국의 배터리를 달고 미국에 수출하자.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조성돼 있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사실은 중국의 공산품이 너무나 많은 보조금을 달고 EU에 진출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다각도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완성차 입장에서도 굳이 그 중국 배터리 대신에 한국 배터리를 다는 것이 EU의 어떤 불편한 심기, 또 EU에도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번에 삼성 SDI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배터리를 갖다가 납품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배터리 납품 계약 자체도 호재지만 이제 배터리사들은 이 배터리 자체, 전기차보다는 ESS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죠. 앞으로는 이제 ESS가 모든 걸 가릴 거니까요. 이 삼성 SDI는 ESS 쪽에서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AI 때문에 사실 또 다른 탈출 구조 하나가 배터리 3사 탈출 구조 하나가 이제 ESS였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AI가 엄청난 전기를 먹기 때문에 당장에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는데 거기다 바로 송배전을 깔고 화력발전소를 짓고 원전이 제일 좋긴 하지만 원전을 짓는다 한들 무려 30년을 가야지 원전이 가동해서 전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당장 엄청난 대용량의 그 2차 전지를 갖다 깔아놓는 게 ESS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SS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했고 그래서 ESS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만 보내면 ESS 성장률이 엄청나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 올해 ESS 설치량이 무려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22기가와트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전력을 갖다 공급해야 되니까 ESS만 보면은 매 분기마다 사실 실적을 경신할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삼성 SDI 입장에서는 ESS를 통해서 전기차 캐즘으로 생겼던 고통을 갖다 완화시킨 동시에 또 하나 매출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메르세데스 벤츠의 10조 원의 물량 갖다 납품하게 된다면 삼성 SDI 입장에서는 ESS로 탈출구를 찾은 동시에 또 다른 기존의 전기차를 갖다가 그 매출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날개를 통해서 삼성 SDI 주가가 이제 치솟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LG엔솔이랑 이제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ESS 진척 과정은 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예.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ESS가 좀 뒤지긴 하지만 LG에너지에서 발빠르게 이제 ESS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G에너지 주가도 좀 다른 회사보다 좋긴 합니다. 결국 이 두 회사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ESS라는 AI라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갖다가 이 배터리 3사도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적어도 이제 3년 더 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는 캐즘은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미국의 캐즘이 유지돼 있지만 설령 공화당 정부가 다음에 또 정권을 인수한다 할지라도 전기차라는 대세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다른 기조를 보일 수는 있다. 그런 어떤 희망 섞인 전망을 갖고 여전히 전기차를 갖다 유지하지만 유지를 갖다 확대하지 말고 다만 ESS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 전기차와 ESS를 양축으로 해서 과연 이번에도 깜짝 놀랄 만한 실적 반등을 보여줄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호진 대표와 함께 밤사이에 전해진 외신 투자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조금 쌀쌀함이 좀 남아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오늘 또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지수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요즘엔 좀 종종 하게 됩니다. 어제 또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일단 해서 요즘 뭐 분위기가 요즘 어쨌든 이란 사태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니까 또 고점 찍고 또 후반에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어제 코스피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어제 장중, 그러니까 정규장 종가가 어제 최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장이 뭐 물론 애프터마켓도 있긴 합니다만 정규장이 뭐 6시, 10시 뭐 이렇게 계속 갔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더 올랐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그래프가 준비되는데 보시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연초 이후의 그래프라 조금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확연하게 보이진 않는데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제 코스피가 얼마나 탄력을 강하게 받고 계속해서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6,388, 6,400선 찍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좀 들더군요. 뭐 기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근데 어제 장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 반면에 코스닥이 좀 밀렸죠. 우리가 1, 2월 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었던 외국인, 그다음에 코스피,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대형주 요 조합. 그러니까 요 차별화 장세의 조합이 어제도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1, 2월 달처럼 추세적으로 한 두어 달 이렇게 갈 거냐 그거는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건데 일단은 어제는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수급 동향도 나오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보시는 것처럼 1조 넘게 기관이 9천억 넘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이 그 정도 또 팔았죠. 그러니까 개인은 어제 요즘에 뭐 반복적으로 합니다만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 4848 전략을 어제도 그대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또 2차 전지들, 건설주들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매입을 하는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 얘기를 먼저 해야죠. 하이닉스 거의 5% 정도 올라서 58,000원이 오른 122만 4천원, 122만 원대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도 어제 22만 원 살짝 찍고 내려와서 21만 9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어제 삼성전자도 사실은 종가가 사실상 거의 뭐 어제 거의 고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코스피만큼이나 좋은 하루였다. 하이닉스 역시 코스피랑 그대로 장중 최고가가 종가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그 뭐 골드만삭스 얘기는 이미 많이 드렸고 JP모건 8,500까지 올렸다는 얘기 이 말씀을 좀 어제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노무라도 8,000까지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보다는 해외 쪽에서 먼저 지금 8,000선대 목표가 목표 지수 얘기들 좀 쏟아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뭐 당연히 미쳤겠죠. 외국의 증권사들의 공통점은 크게 보면 이제 섹터 쪽에서는 반도체가 워낙 실적이 좋다라는 거. 이게 당분간 성장세가 뚜렷할 것이다라는 이 얘기. 또 하나는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 퍼가 7.5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6,400에 가까워졌어도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너무 싸다는 얘기죠. 이익 대비해서, 이익 성장성에 대비해서. 이거는 사실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뭐 구체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하고 그 다음 기사는 어제 우리 시장의 상승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견인차가 됐었다고 하는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는 원달러율 이걸 좀 차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을 다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일단 4월 달 들어서 사고 있죠. 계속 사고 있고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였나 뭐 5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는 아직 확인을 좀 안 해봤는데 어제 뭐 1조 넘게 샀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6조 이상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에만 삼성전자를 37조
하이닉스를 18조 원을 팔았습니다. 단 두 종목만 한 분기에 55조 원어치를, 이건 사실은 전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언뜻 생각하면 야, 이거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크아웃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물량 던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게 워낙에 싸게 들어가서 수익을 뭐 2배, 3배 이상 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자기네들 포트폴리오에서 이 두 종목의 비중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리밸런싱이죠. 한도까지 딱 채우고 나머지는 다 팔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한도를 계속 넘어가고, 그러니까 한도 넘어간 만큼 계속해서 물량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난 1분기 동안에만 두 종목만 55조 원에 해당을 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이 얼마나 1, 2월 달까지 많이 올랐던 거냐라는 재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수급이 좀 비어졌겠죠. 물론 한도가에 찬 데들도 많겠지만 그때 너무 비싸서 못 들어왔던 데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수급처들이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사고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고요. 4월 달 들어서 지금 외국인이 하이닉스 2조 원, 삼성전자 1조 원 이렇게 샀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산 거 금액의 거의 뭐 3분의 2 정도를 이 두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뒤에 표가 좀 나옵니다만, 이 표는 최근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낸 겁니다. 일단 오른쪽에 이익 전망치 보면 26년 연간으로 삼성전자 300조, 이거는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380조까지 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204조 나오고 있는데 270조까지 역시 하이닉스도 올해 이익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최상단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보시면 증권사들 목표가 주가, 삼성전자 지금 36만 원까지 갔죠. 근데 40만 원까지 나온 증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사에는 좀 표에는 190만 원인데 실제로는 신한투자증권이 2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40만 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목표가가 200만 원까지 좀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왜 이렇게 올리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실적이 1분기만 이런 게 아니라 좀 2분기, 3분기, 4분기, 특히 3분기, 4분기 가서는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0조를 넘어간다는 전망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300조대 후반 연간으로, SK하이닉스가 250조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만약 올해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400조대 삼성전자 후반, 그 전 세계 지금 영업이익 1위 얘기하고 있죠. 하이닉스도 300조대 초중반, 이렇게 얘기들이 사실상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환율 얘기 좀 해보죠. 미이란 핵상 타결에 베팅하는 외환시장, 환율 1,450원대 진입 전망.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오르긴 했더라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오를 수 있죠. 어제 근데 원달러 환율이 얼마만입니까? 지난 3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1,46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조금 올랐죠, 0.3%. 뭐 오늘 뭐 이란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뭐 당연히 좀 오르는 일반 뭐 늘 보던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어제 원달러율이 경유장 기준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8.7원 내려서 1,468.5원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저도 1,460원대 환율 본 게 얼마 만인가 싶을 정도로 3월 11일이었으니까 이제 한 달, 한 보름 정도 좀 돼가는 거죠. 중요한 건 추세죠. 어제 외국인이 이렇게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던 뭐 배경에도 환율이 좀 1,460원대가 떨어진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걸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외환 시장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1,450원대까지는 떨어질 건데 그 이하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어쨌든 1,450원대, 즉 1,400원대 중반까지 환율이 좀 내려와 줘도 외국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 그러니까 1,500원 넘어서 이렇게 갈 경우 한국이 들기가 쉽지 않죠. 원달러 가치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투자를 했다가 환전을 해서 투자했다가 좀 한차손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어떤 나라,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가 좋지, 떨어지면 사실은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차손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면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들어가면 이를테면 뭐 주식에서는 수익을 냈다가
환전하다가 물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450원까지는 50원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갈 수는 없을 거다. 그 이유가 1,450원대까지 떨어지면 또 달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달러 수요라는 거는 달러가 올라갈 거가 기대가 될 때 이제 달러를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 수요가 이 시장 전망이 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바로 안 사겠죠. 또 기다리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조금 이제 현재만 놓고 바라보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좀 해결이 잘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미국은 당장 금리가 좀 내려가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뭐 재정 적자라든가 뭐 무역 적자라든가 이런 데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환율은 일단은 이란 전쟁이 종결된다라는 전제를 두어야 되겠지만 일단 1,500원대로 다시 가거나 이렇게까지 현재로서 갈 상황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하이브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개별 종목 얘기는 참 오랜만에 합니다. 어제 좀 큰일이 있었죠.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조사해서 얘는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러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영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영장을 기각하거나 보통 이런 식이죠. 일단 경찰이 신청을 했으니까 첫 번째 단계가 들어간 겁니다. 신청한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부당이익을 얻었다. 투자자들에서 뭐 그 얘기는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경찰에서는 혐의가 일리가 있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기소를 이제 하라고 이제 검찰에 요청을 한 거고요.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 측은 아니 니들이 뭐 경찰에서 원하는 대로 다 나가지고 5번이나 뭐 출석을 했고 너네들이 원하는 얘기 다 해줬는데 이게 뭐냐 뒤통수 친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브 측에서 어쨌든 이걸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미국 대사관에서 갑자기 방시혁 의장 출입금지 풀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대사관이 왜 갑자기 이제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겠냐라는 거죠. 명목은 BTS 뭐 미국 투어 관련된 뭐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좀 경찰이라든가 우리 이제 사법당국에 조금 빈정을 상하게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이브 주가 어제 이것 때문에 장중에 한 4% 넘게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은 해도 그래도 어제 같은 좋은 장에서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란과 미국의 휴전 종료를 앞두고 정말 밤사이에 뉴스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한 하루였습니다. 우선은요, 이 시간대 제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뉴스가 엎치락뒤치락을 한 게 이 정도가 좀 처음인데 과연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밤사이에 나온 금리 관련 이슈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는요, 오늘 브리핑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나온 좀 타임라인을 보자면요. 우선 정규장에는 좀 양쪽이 협상에 불참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내렸는데
또 장 마감 직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한다 이렇게 했다가 또 종전에는 바뀌었어요. 바로 전에 이란이 미국의 휴전 발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최종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각 WTI 90달러 선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속에서 뭐 일단은 이란 내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네. 벌써 한 2, 3주 됐죠. 그쵸. 협상 1차 시작하면서 트럼프는 협상 중이다. 이란에서는 협상 상대가 있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벌써 한 4주 됐네요. 그 주말에 이란의 외무장관이 EU 의장하고 통하면서 우리 전쟁 끝내고 싶다. 저는 그때가 저점이라고 참고로 봤는데 네. 그 이후에 트럼프가 협상 발표하더니 또 직후에 또 뭐 이란의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자중 교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파, 뭐 반대파, 소위 뭐 이혁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이란 이혁수요. 네, 그죠, 혁명수비대라고 혁명수비대. 해서 이건 국가가 아니죠. 제가 보는 시각은 국가라는 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면 원보이스가 나와야죠. 근데 한 국가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냐 마냐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데 협상하자 싫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3주, 4주 전이 주가 관점에서 이게 바닥이라고 봤고 전쟁의 어떤 폭발적인 강도로 볼 때 그때가 네. 피크라고 봤어요. 어쨌건 지금은 종전을 향한 뭐 기울어진 경사로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네. 그런 국면인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나왔던 뭐 협상한다 싫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든 어떤 형태든 지렛대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갈등의 당사자들은 뭐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유가도 유가지만 제가 보는 건 결국은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뉴스에서는. 근데 어제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1.7%, 근원이 1.9%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네. 유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이 세부 항목들이 거의 다 아주 견조한 상승을 했어요. 뭐 그거 덕분에 또는 거기다가 이제 2차 협상이 되네 안 되네 네. 하니까 유가가 또 다시 90불 초과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주가를 좀 짓눌렸던 모든 이슈가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채 금리가 어제 한 5bp 가까이 상승했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4.3 가까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0년물 금리가 4.3 정도가 터치가 되면 이 주가라는 게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눌릴 미쳐요.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을 여기서 좀 이어서 드리자면요. 소매 판매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저도 봤는데 이게 데이터 자체는 좀 탄탄했습니다만 좀 뭐 세금 환급 같은 일회성 요인이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그럼 뭐 지금 당장은 탄탄해도 이게 고유가가 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실질적인 좀 소비 위축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뭐 리스크나 위험 가능성은 늘상 있는 겁니다. 네. 2022년도 빼고 23년도부터 지금 한 3년 됐죠. 고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펀더멘털 안 좋았나요? 탄탄했나요? 탄탄했고 네. 주가 나빴나요? 좋았나요?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런 그 악재와 호재는 뭐 자잘한 악재와 호재는 늘 네. 믹스가 돼 있는 것이고 방금 앵커님 언급하신 것 중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리테일 세일즈가 큰 폭으로 성장한 게 OBBBA 오빠 법안 덕분에 이제 세금 환급이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그쵸. 집계가 그러니까 발표를 해요. 그 덕분에 이제 소비가 센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이라고 할 수 그쵸. 없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저축률 자체가 4% 가까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건 이제 사회 구조, 정치 구조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건데 오늘 그 얘기를 하기는 좀 너무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미국 소비세가 꺾인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 2월 달에 조금 꺾였던 거는 연초 효과 그리고 그 연초에 왜 뭐 북극발 한파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게 일시적이었던 거고 다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뭐 소매 판매 소비자가 다시 원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다행입니다.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경기도 좀 확장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말씀해 아울러서 주셨고요. 어제 또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가 그 아틀란타 연방원에서 발표하는 그 해당 분기의 GDP 성장률 네. 1%대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원래는 GDP 나오가 한 2, 3% 본다면 골드만삭스가 한 1, 2%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네. 골드만삭스가 올해 1, 4분기 성장률을 GDP 성장률 3.3% 갔어요.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수치를 발표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근사치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정보력이 막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낙관적으로 봤네요. 어제 또 ADP 민간 고용도 나왔고 지난주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들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뭐 그런 것들 보면 펀더멘탈 여전히 견조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 펀더멘탈적으로는 탄탄한 뉴욕 증시입니다. 그럼 이제 개별 실적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우선은 뭐 에너지 업종 실적이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밤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섹터에다가 뭐 DPA, 국방 생산법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나라가 비상사태니까 대통령이 이 업종을 좀 산업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적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실적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에너지 업종뿐만이 아니고 방금 DPA 말씀 주셨는데 조금 크게 보면요. 작년 12월 달에 NSS 보고서 발표했죠. 네. 국가 뭐 안보 전략 보고서. 그 이후에 실현격적인 보고서로 올해 1월 중순, 하순 정도에 NDS 보고서 발표합니다.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네. 거기서 무슨 강조를 했냐면요. DIB 인핸스먼트라는 얘기를 해요. 디펜스 인더스트리얼 베이스 인핸스먼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시 전시 상황으로 언제든지 이 국방의 뭐 생산 내지는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 일환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네, DPA가. 그 말은 국방 뭐라고 디펜스 쪽.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군수업종이라든가 군수업종. 에너지는 항상, 당연할 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투자 전략으로 좀 치환해서 감안을 하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저희도 한 1년 전부터 한 6개월 전에 글로벌 방산 테크를 투자해놨는데 네.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것도 투자 전략으로 상당히 유의미하게 치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4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도 좀 많이 변화를 했었죠. 일단은 뭐 위험 노출도가 감소했다.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좋고 나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위험 노출도 감소했다는 건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이를테면 위험 자산의 이제 포지션을 좀 줄였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 양쪽을 한번 보시면 네. 기관 투자가들이나 또 헤지펀드 고객 거래 내역을 가지고 골드만삭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각각 발표한 겁니다. 지금 노란 동그라미, 빨강 동그라미를 보시면 네. 어쨌건 하락 국면에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위험 노출도를 최대한 낮추고 있고 그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을 좀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통을 전체로 보더라도 3월 한 하순, 4월 초부터 네. S&P 500, 나스닥이 각각 거의 12%, 1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인 기관 투자가들이 위험 노출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셌잖아요. 네. 어제 하루 빠진 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바뀌는 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단 사인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이 막 혼재돼 있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위험 노출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셌다.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주식시장의 현재 강세를 뒷받침해주는 또 아, 증거라고도 그럼요. 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밤사이에 굉장히 이슈를 모은 게요. 이제 케빈 허시 차기 연준 의장. 저는 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자기 고집이 세더라고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이거 시장 그렇게 어떻게 나와야죠.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네,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케빈 허시 아니라 케빈 허시 뭐 다른 누가 네. 그 차기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내리라고 한다고 해서 내려버리고 시장이 뭐 내리는 걸 희망한다고 해서 내려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FMC라든가 연준이 사실 미국만의 중앙은행이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뚝심 있고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의사 판단을 하는 게 우리가 그 조직을 리스펙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 뭐 저는 케빈 허시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최연소 35살에 네. 페드에 이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요. 우리가 이름 부르고 하니까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죠. 들리시겠지만 보통 자리가 아니고 엄청난 대단한 일이죠. 사람들이에요. 그 정말 기라성 같은 자리에 최연소 35살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할 것이고 아주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트고.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속내를 조금 비쳤다. 오. 예를 들면 대차 대조표 같은 거 줄여야 부자 된다. 축소. 저분의 그 의사가 늘 그랬었잖아요. 대차 대표 줄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뭐 작심 발언까지는 아니지만 소신 발언 좀 한 거. 그리고 늘 강조했던 제가 희망하고 있는 연준의 독립성 계속 유지할 거고 뭐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대신 어제도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전망을 했었지만 아마 청문회 때 별 반응은 별로 어떤 하마평에 오를 만한 이슈거리가 될 만한 이슈는 삼가할 거다.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걸 알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질문 나왔을 때 네. 어물쩍 넘어갔단 말이죠. 그걸 어물쩍이라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기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아직 인준도 안 됐는데 청문회에서 금리 한 3번 내릴 거예요. 2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쵸. 겁니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팀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제 네. 제롬 파월 놔둬라. 그래야 내가 인준해 줄게.
뭐 이거 저는 상당히 좋은 역할이라고 봐요. 체크앤밸런스 기능. 근데 뭐 대차대조표 축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다고 뭐 앞으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상승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캐비넛 씨가 오면서 좀 흔들릴 가능성은 뭐 우려가 일부 크지 좀 않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1.9조 달러, 미국이 32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6배, 17배 큰 나라예요. 네. 유동성 하나, 대차대조표 규모 하나, 금리 하나 가지고만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행이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 관련 체크도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실시간 물가 지표라고 하죠. 이 트루플레이션 이거랑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CPI 간의 괴리가 있잖아요. 이 최근 들어서 이 추세가 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거를 괴리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네. CPI나 PCE 물가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그 노동청, 뭐 패드 이런 데서 실제 정부 조직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네. 뭐 설문 플러스 하드 데이터를 믹스해서 발표하는 건데 저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요. 저게 2022년도인가 2020년도부터 그 코인베이스의 발라지 수니니 박사님 CTO였던 그분이 이 웹 개발 담당 3.0 개발 담당자들한테 야 이거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좀 이연해서 발표하는 거니까 실시간 물가지표를 개발을 해봐라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시작한 게 그러니까 민간이네요. 네, 민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시간으로 신속성 있게 데일리로 발표를 해줘요. 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그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산식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네. 들면 CPI 내에 들어가는 쉘터, 주거비 지수가 한 38%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수 중에 CPI는 주거비 비중을 그 주택 비중을 38% 반영하지만 같은 정부 발표 PC 물가에는 또 이 주거비 비중이 한 17%, 18%밖에 안 돼. 이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지표들마다. 그런 것처럼 트루플레이션도 PC를 좀 따라가는 수치를 발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1.77이라는 게 오늘 현재로부터 최근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CPI YOY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근데 CPI하고 저 트루플레이션 CPI가 지금 한 2% 후반대 3%인데 저게 1.7%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괴리가 있어 보이시지만 그렇죠. 산식이 틀려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뭐 같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트루플레이션의 추이를 보시라는 겁니다. 트루플레이션이 지금 저 우측에 동그라미 그려놓은 것처럼 3월 초에 쑥 올랐다가 가장 끝에 다시 쑥 빠지고 있잖아요. 지나가랬죠. 이게 이틀 전이라서 그런데 어제 현재로 1.73으로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초에 전쟁통을 반영해서 1.7로 다시 쭉 스파이크를 하더니 최근에 조금 다시 빠지고 있고 안정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셔야 네. 저 동그라미 부분이 지금 오늘 현재를 나타낸다면 CPI라는 게 이번 달에 발표되는 게 지난달 걸 발표하잖아요. 네. 아, 추세가 좀 안정되고 있으니까 CPI가 심각하게 뜨지는 않겠구나.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물가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살 필요가 없다. 참 굉장히 희한한 또 겁니다. 명쾌한 네, 해석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제 개별적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의 수장이 15년 만에 바뀌었죠. 근데 새로 오는 사람이 하드웨어 쪽 인물이더라고요. 이 애플이 아예 그냥 좀 AI 경쟁을 좀 버리고 아예 온디바이스 AI 쪽에다가 좀 총력을 다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게들 해석하는 게 월가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 네. 하나 조금 애드업해드리고 싶은 게 그 AI 경쟁에서 AI 자체를 버렸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다른 앵글로 한번 보자고요. AI라고 하는 게 지금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지금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엔비디아 주가 뜨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뜬 것도 소프트웨어 국면이 아니고 하드웨어 국면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2023년도 챗GPT 나온 이후에 AI 쪽에서 약간 두각을 안 나타낸 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팀 쿡이 한 15년 만에 이제 물러났는데 팀 쿡이 조금 시장에서는 뭐 무능하다. 쉬실 때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관리의 CEO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라든가 지배 구조를 좀 탄탄하게 하고 있었던 팀 쿡이 BOD 의장으로 물러났고 네.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지배 구조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관리 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애플이 사실 강점이 있었던 거는 하드웨어 강점이 있은 하드웨어 혁신을 끌었던 회사잖아요. 근데 존 터너라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완전 엘리트고 네.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이고 좀 우픈 현실이지만 저보다 3살이 어리더라고요. 연봉은 수백 배 차이가 나겠죠. 참 우픈 현실인데 그동안 제가 이번 이슈 때문에 한번 쭉 서칭을 해보니까 네. 그동안에 애플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어요. 애플에서 하드웨어라든가 디바이스의 혁신을 실제로 진두지휘했던 아주 찐 전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차기 CEO로 지명했다는 얘기는 하드웨어의 강자였던 애플이 다시 그쪽의 영광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네, 맞아요. 오히려 AI 에이전트랑 뭐 데이터 센터 이쪽이 워낙 박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짝 약간 물러나서 약간 다른 나만의 행보를 좀 개척하고 그렇죠. 있는 나만의 강점을 그런 좀 더 애플인 것 같습니다. 추구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뭐 S&P 기업들 이익 성장이 엄청나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S&P 500의 중간값에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요. 이 중간에 있는 기업들은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좀 쏠림이 더 두드러지겠죠. 주시장이라는 건 워낙에 쏠림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23, 4, 5년도에 주가 굉장히 좋았을 때 네. 그때 M7이 절반 이상을 끌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순근이라고 보는데 프로앤콘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것도 있다. 자꾸 그 중에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 중에 이번에 M7에서만 해도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M6죠. 네. M6들의 1사분기 EPS 성장률이 6.4%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6.4%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엔비디아를 포함하니까 22.8%예요. 이게 항상 융단 폭격하듯이 모든 종목들이 다 좋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에도 그 우리가 소위 잡주라고 표현하잖아요. 페니스탁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안 뜰 것 같으면 이제까지 주가 뜨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또 그런 기업들이 약간 좀 왜곡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 간밤 미증시 이야기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매크로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이란발 노이즈로 시끄러운 시장이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유가는 탄탄한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갑작스러운 급락보다는 조금 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개별적인 종목들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